21년 1회 물리을급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3번이 틀린 거죠. 개별 업무 단위 체계를 구축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 업무예요. 통합 업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선진화된 프로세스의 내장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지? 1번 답은 3번이고, 2번.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을 우리가 BPR이라고 하는 거죠. 그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 2번 답은 4번이고, 3번. 다음은 ERP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특징과 설명을 연결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오픈 멀티 벤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 이게 틀린 거죠. 오픈 멀티 벤더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열려있다는 얘기야. 그치? 열려있다는 얘기.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오픈 멀티 벤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통합 업무 시스템을 세계 유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통화 표준화시키는 거고,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의 도입과 개발이 가능이라는 얘기는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각 기업과 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는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상거래 습관, 생산 방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이 가운데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렸고, 4번. 다음 중 ERP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다국적, 다통합, 다언어.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통합정보 시스템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가 구축되어 있고,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통합 데이터베이스죠. 그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별로 분산으로 그지 업무 처리를 하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된다는 거. 5번.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우리 BPR도 경영 혁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정보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정보 보호를 위해 닫혀있는 업무 환경 확보. 4번 틀렸죠? 4번이 틀린 겁니다. 닫혀있는 업무 환경이 아니에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지 업무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지? 다음 중에서 월말 마감의 차월회수 기준인 경우에 외상 매출금의 해소율 계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해소율은 당월 해수액 나누기 전월말 월말 마감인데 월말 우리 보통 이제 이번 달 마감한 것을 다음 달에 해소하는데 그지? 월말 마감 차월회수는 이번 달 마감한 것을 다음 달에 해소한다는 가정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해수율은 당월 해수액 나누기 그래서 전전월말 외상 매출금 잔액 플러스 당월 매출액.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얼마간 차후회수는 6월달 외상 매출금 잔액을 다음 달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전전할 말이 되는 거야, 그지? 역으로 가면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판매 계획은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 계획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판매 경로 강화 등 계획 수립하는 게 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답은 4번인데 이거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판매 계획의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필기하시면 되고, 장기 판매 계획은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판매 경로 강화, 중기 판매 계획은 제품별 디자인, 원가, 품질 등의 개선,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판매 경로 및 판매 자원의 구체적인 계획, 단기 판매 계획은 제품별 가격, 판매 촉진 실행 방안 계획, 구체적 판매 할당 등이 단기 판매 계획에 들어가고요. 8번. 다음 판매 할당 방법 중에서 이익공헌도를 고려해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공헌도를 고려해서 목표 매출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인데 이거 뭐라고 했던 거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교차 비율. 이게 이제 교차 비율로 하는 겁니다. 교차 비율. 교차 비율은 한 개의 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게 교차 비율입니다. 한 개 이익을 평균 재고로 나눈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어보면 교차 비율은 원래가 재고자산 회전율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액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정리하면 한 개 이익을 평균 재고액에 나누면 교차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 분자하고 분모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한 개 이익을 평균 재고액에 나누면 교차 비율을 구할 수 있고 교차 비율이 높은 순으로 판매 할당을 하는 게 상품 서비스별 판매 할당이에요. (9번) 경제환경 하에서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기와 같은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보기에 기업계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은 광고, 판매,
제품 차별화, 판매 개발화 등 가격 외적인 면에서 행하여지는 경쟁 방법. 가격 외적인 면이니까 비가격 경쟁이네, 그지? 예,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은 광고, 판매, 제품 차별화, 판매 개발화 등 가격 외적인 면에서 행하여지는 경쟁 방법이고, 예, 니은 모모에 의한 가격 유지 방법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간 또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일정 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판매에 도움을 준 판매업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리베이트 전략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기억은 예, 비가격 경쟁, 니은은 리베이트 전략. 9번 답은 4번이고 10번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매출채권 회전율은 예, 연간 총 매출액을 예, 매출채권 잔액으로 나눈 겁니다. 총 매출액을 매출채권 잔액으로 나눈 거. 그래서 1번 총 매출액이 100원, 매출채권 잔액이 20원이라면 매출채권 회전율은 5회가 되는 거죠. 5회가. 그지? 예, 총 매출액 100원 나누기 매출채권 잔액 20원이라면 예, 1년 동안에 예, 매출채권 예, 20원씩 예, 5번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번은 딱 맞는 얘기네. 그지? 매출채권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출채권 회전 기간입니다. 매출채권 회전 기간은 예, 매출채권 잔액 나누기 총 매출액 곱하기 365일이에요.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은 20원이고 총 매출액이 100원이고 그럼 100원 곱하기 20원이면 20%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365일을 곱하면 75일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 5회니까 1년 동안 5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1년 동안. 그 1년 동안 5번이라면 여기도 0.2가 나와요. 100원 중에 20원도 0.2가 나오고, 그지? 그래서 1년 동안에 5번 돌아가니까 0.2 곱하기 365일을 해도 75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권 회전율을 가지고 매출권 회전 기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매출권 회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권을 빨리 회수하니까 대손 발생의 위험은 낮아집니다.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손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매출권 회전율이 낮아지면 채권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 회수 기간은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집니다. 대손 발생의 3번은 위험이 낮아진다.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고. 4번은 짧아진다가 아니라 길어진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고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11번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적절한 한글 용어를 예와 같이 기입하시오. 무슨 분석은 고객 중점화 전략 중 하나로 ABC 분석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분석 방법이다. 무슨 분석은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 두 개의 요인만 고려하는 것은 매트릭스죠. 그치? 매트릭스 분석입니다. 하나만 고려하는 것은 ABC 분석. 두 개만 고려하는 것은 매트릭스 분석. 세 개 이상을 고려하는 것은
예, 거래처별 포트폴리오 분석. 답은 매트릭스 분석이고요. ABC 분석이나 예, 파레토 분석은 과거 거래 실적 하나만 예, 고려하는 거고, 거래처별 포트폴리오 분석은 예, 3개 이상, 뭐 다면적 또는 예, 종합적 예, 분석하는 방법이 거래처별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예, ABC 분석, 파레토 분석은 과거 거래 실적 하나만 고려하는 거, 예, 두 개 요인만 고려하는 것은 매트릭스 분석, 예, 3개 이상 다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거래처별 포트폴리오 분석. 12번. 다음 보기는 손익계산서의 자료이다.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해서 목표 이익 20만 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표 매출을 계산해서 직접 기재하시오. 단 답안은 이와 같이 숫자로만 기입하시오. 목표 이익이 얼마래요? 목표 이익이 20만 원 달성이죠.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때는 연간 고정비 나누기 한계 이익률로 나눴어요. 그지? 근데 지금 손익분기점인데 여기에 목표 이익이 얼마? 20만 원이라는 얘기야. 네, 손익분기점 매출액에다가 목표액이 20만 원이 되는 목표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 얼마에다가 100만 원에다가 목표 이익 20만 원을 더하면 돼. 연간 고정비만 가지고 구하는 것은 그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고 그지. 예, 목표 이익을 원하면 목표 이익을 가산한 걸로 가산한 금액을 한계 이익률로 나눠주면 돼. 한계 이익률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한계 이익률은 총 매출액 500만 원 마이너스 총 변동비 300만 원 이렇게 뺀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저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이렇게 풀었던 거거든. 우리가 단위당 판매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였는데 지금은 단위당으로 나오지 않고 총 매출액 나왔기 때문에 총 매출액 500만 원에서 총 변동비 300만 원 빼면 총 한계 이익은 200만 원이 돼요. 200만 원을 총 매출액 500만 원 나눠주니까 0.4가 나와요. 40%. 한계 이익률이 0.4가 되는 거고 120만 원을 0.4로 나눠주면 목표 이익 20만 원에 목표 매출액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K사는 거래처 P사로부터 외상 매출액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보기와 같이 받으러옴을 해소하였다.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잔액 100만 원에 대해 가능한 최대 어음 기간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얘와 같이 숫자로만 직접 기입하시오.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이제 어음 기간을 며칠 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이제 공식이 여신 한도액 1,000,000원 곱하기 여신 기간 50일 마이너스 해수한 어음, 해수된 어음이 30일짜리 어음은 600,000원 플러스 90일짜리 어음은 300,000원 이렇게 빼서 나온 숫자를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 잔액이 100,000원입니다. 100,000원. 그럼 1,000,000원에 50이라면 여기가 5,000,000원. 여기가 이제 5,000,000원이 나오고, 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나오는구나. 5억이 나오고, 30일에 600만 원이면 1억 8천이고, 90일에 300만 원이면 2억 7천이에요. 그래서 1억 8천하고 2억 7천을 더하면 여기가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5억에서 4억 5천을 빼고 5억에서 4억 5천만 원을 빼고 5천만 원을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 원 나눠주면 남아있는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어음기간을 50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14번 다음 중에서 채취효과의 원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빈번한 주문 횟수, 잦은 수요 예측 변경, 가격 변경, 과도한 발주량. 빈번한 주문 횟수는 채취효과의 원인은 아니었죠. 그치? 빈번한 주문 횟수보다 과도한 발주량, 이런 것들이 채취효과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14번 답은 1번이고 1번이고 채취효과도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효과 원인의 잦은 수요 예측 변경, 그 다음에 배치 주문 방식이 이게 과도한 발주량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발주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배치 주문 방식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변동, 리드 타임 증가, 과도한 발주. 배치 주문 방식하고 과도한 발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교재에는 좀 이렇게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 주문 방식은 운송비나 주문비의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고, 과도한 발주는 공급량 부족으로 주문량보다, 과도한 발주는 공급량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 보네. 공급량 부족으로 주문량보다 적게 할당될 때 구매자가 실제 필요량보다 확대해서 발주하는 경우, 주문한 것보다 적게 할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확대해서 발주함으로써 발생되는 게 과도한 발주고, 그걸로 인해서 채취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번. 다음에 재고 관리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재고 부족 비용은 납기 지연, 판매기의 상실, 거래처 신용 하락, 잠재적 고객 상실 등과 관련된 비용이고,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발주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특성이 있죠.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하면 재고 한 단위당 주문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재고 유지 비용은 품목 구입에 대한 자본의 기회비용, 창고시설 이용비용, 파손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되고, 15번 답은 3번이고, 16번. 재고자산의 평가는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 중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환경 속에 하에서 기말재고 자산가액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 평가 방법은 후일선출법이죠. 후일선출법.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이거.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게 기말재고가 남기 때문에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자산이 제일 작은 게 후일선출법이고,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가장 큰 게 선의선출법이고, 16번 답은 2번이고요. 17번. 다음은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비용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비용 요소와 물류 거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크게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거는 우리가 재고권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1번은 맞는 얘기네. 1번이 답이네요. 고정 투자 비용도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하죠. 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물류 거점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까. 변동 운영 비용도 개별 물류 거점의 규모가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경우를 갖는다. 변동 운영 비용도 물류 거점의 규모가 크면은 변동 운영 비용도 많이 들겠죠. 운송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송 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운송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감소하지만 나중에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지? 이게 차로 갈 때 차에 꽉 채워서 가면 운송비가 줄어드는데, 차가 좀 비어서 가면 그만큼 운송비도 커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물류 거점이 늘어나면 나중에 차가 비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7번에 맞는 것은 1번이고, 18번. 다음 중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위한 자재 보관 기준을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입고 순으로 출고 가능하도록 자재를 적재하는 거. 이게 선의선출의 원칙이죠. 선의선출의 원칙. 중량 자재는 선반 위에 보관한다. 2번이 틀렸죠.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구나. 1번은 왜 틀린 거지? 입고 순으로 출고 가능하도록 자재를 적재한다. 중량 자재는 선반 위에 보관하면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 그렇지? 위험물은 장기 보관 자재와 함께 관리한다.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팔레트 사용은 회피한다. 답이 3번이라는 답이 3번. 답을 잘못 체크했어요. 이게 18번 답은 1번입니다. 입고 순으로 출고 가능하도록 자재를 적재한다. 이게 이제 선입선출의 원칙이죠. 그지? 18번 답은 1번이고요. 중량 자재는 선반 위에 보관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고,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팔레트 사용, 이건 보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치? 운송이니까.
18번 답은 1번이고. 위험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예,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팔레트 사용을 우선을 한대요.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치? 들어갔고, 지게차로. 18번 답은 1번이고. 19번. 보기는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 중에서 계속기록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에 들어가 적절한 한글 용어를 직접 기입하시오. 기말재고액은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예,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 그치? 계속기록법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공식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빼서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지? 공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액은, 예, 실제, 예, 재고액이 되는 거고, 20번. 다음 보기의 가로에 적합한 관련 용어를 영어, 약어로 이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예, 모모는 창고 관리를 위한 전문 종합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 하고, 예, 창고 관리 시스템은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로케이션 관리, 재고 관리 피킹, 분류, 차량 관리 지원, 인원 관리, 작업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이고, 이거 우리가 영어, 약어로 WMS라고 합니다. 예, 웨어하우스, 창고, 매니지먼트, 예, 시스템. 그래서 20번 답은, 예, WMS고, 21번. 구매 가격의 결정 방식을 비용 중심적, 구매자 중심적,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등 구분할 경우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손익분기점 분석 방식은, 예, 비용 중심적이고,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구매자 중심적이고, 입찰 경쟁 방식하고 경쟁 기업 가격 기준 방식은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에요. 예,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예, 방식에는, 예, 코스트 플러스, 그렇죠? 예, 원가 가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산 이익률 방식이 있고, 손익분기점 방식이 있고, 하나 더 있었는데,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이 있었어요. 비용 중적 가격 결정 방식에는, 예, 코스트 플러스 원가 가산, 예, 방식, 가산 이익률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 예,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이 있고, 이 22번. 다음 보기는 구매 가격의, 예,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내용 중에서 설명이 적절한 항목들만을 나열한 것은 정가 가격은 구매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한다. 구매자 자신 판단은 구매자가 아니지 정가는 판매자지 판매자. 판매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정가 가격. A번 틀렸네. 협정 가격은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격 결정하는 게 협정 가격. B번은 맞고요. 시중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 결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10번도 맞고 답은 BC가 되겠네. 2번. 계정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이 교섭 가격이죠. D번은 거래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서 가격 결정되는 것은 교섭 가격이고 계정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지 가격이 결정되는 게 판매자가 고쳐서 가격을 정하는 거 우리가 계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 교재에서는 그 자동차 신규 자동차가 나오면서 연말에 자동차 팔 때 그지 어느 선에서 가격을 그냥 할인해 주는 거 그지? 23번. 다음 보기는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A 방식이란 구매 담당자가 과거의 신용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급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수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에게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명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지명 경쟁. 구매 담당자 과거의 신용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급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수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에게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그걸 지명 경쟁을 하는 거고 무슨 방식이란 불특정 다수를 입찰에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경쟁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A는 지명 경쟁, B는 일반 경쟁. (24번) 구매를 위한 공급자 선정 방법 중 수익계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용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익계약의 장점이죠. 계약 절차가 간편하나 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잃기가 쉽다. 이게 아는 사람한테 수익계약 할 수가 있거든. 그래도 이걸 뭐 정에 이끌리는 계약 뭐 그런 의미인가 뭐 정실 계약이 뭐 될 수 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그지? 이게 그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고 3번이 틀린 거네. 구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 24번 답은 3번이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상당히 많아서 수익 계약하면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25번. 다음 보기에는 현금 할인 방식의 결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ABC 결제 조건의 할인율은 얼마인가? A는 10일 이내에 5%. 10일 이내에 5%. EOM은 구매 당월날 5%고 B는 5일 이내에 7%. 5일 이내에 7%. 어드방스드 선일부 현금 할인 7%고 B는 C는 2일 이내에 10%인데 엑스트라 데이 특인 날짜를 더 준 거니까 그지 10일까지 합치면 12일 내내 갚으면 그지 10% 할인 그래서 앞에 5, 7, 12 할인율입니다. 5%, 7%, 10%. 26번. 보기에 주어진 원가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매출가가 250만 원일 경우 판매비 일반 관리비는 얼마인가? 답은 단위는 생략하고 이와 같이 숫자로만 기입하래. 숫자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직접 원가. 이 직접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직접 재료비 더한 거예요. 이거 직접 원가 100만 원에다가 제조 간접비 50만 원을 더하면 이거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고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판매 원가라고 하고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것을 우리가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250만 원. 판매 가격이 250만 원이니까 그럼 판매 원가가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매 원가가 200만 원이라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도 제조 원가하고 합쳐서 20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50만 원이고 이제 가로놓기 문제지. 가로놓기 문제. 답은 50만 원이고 27번. 다음 중 수출자에 대한 신용장이 주는 효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약속되므로 수출대금 횟수가 확실하고 수익극의 외환시장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한결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대요. 신용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고 선적 서류보다 수입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 항우를 헌체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대금 결제를 연기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거 수입자의 효용입니다. 4번은 수입자의 효용. 1번, 2번, 3번은 수출자의 효용이고 그래서 27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은 수출자의 효용. 4번은 수입자의 효용. 28번. 무역대금 결제 방식 중 출신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제 시기에 따라 지급인도 조건이 있고 인수인도 조건이 있는데 따지고 들면 지급인도 조건은 선적 서류하고 돈을 바로 바꾸는 거니까 일람불하고 같은 얘기고 그지? 인수인도 조건은 한화음을 인수하는 거니까 선적 서류하고 이거는 이제 따지면 이제 연불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한부 또는 2번 은행에 지급 하격이 없으므로 상호 성실한 계약 이행에 의존해서 결제가 진행이 돼요. 이게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추심 방식이라서 3번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수출자의 한화음과 선적 서류를 제시해서 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이고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한 후 추심 방식은 신용장이 없어요. 그지? 신용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한 후 물품을 선적하며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4번은 신용장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장 방식. 28번 답은 4번이고 29번. 다음 중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송위탁인과 운송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을 근거로 하고 선화증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대서에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고 선화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해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한 거지. 양도가 가능하니까 선화증권의 소지자는 선박회사에 대해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틀렸고 운송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들어가고 30번 다음 중에서 상업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 항목의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이고 수출자가 작성해서 수입자에게 보내는 필수적인 서류이고 거래 물품의 단가, 보험료, 지불 방식, 지불 시기 등이 표기가 되고
포장 단위 번호, 포장 단위별 명세, 포장 단위별 순중량이 기재된다. 그럼 이거 포장에 대한 것은 그 패킹 리스트죠.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 그치? 4번이 틀렸어요. 4번은 패킹 리스트에 대한 거예요. 패킹 리스트. 사 번은 이 패킹 리스트에 대한 거고, 31번. 다음 보기는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한글 용어를 A, B, C 순서로 예와 같이 약자로 기입하시오. A 방식은 사전 송금 방식으로서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준다는 거지, 그지? 예, 미리 물품 대금 배치되지 않으면 수출자 선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CWO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위드 오더, 주문불이죠, 그지? CWO는 캐시 위드 오더, 주문불. 또는 선불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B번 방식은 현물 대신에 비엘 등의 선적 서류와 상환해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자가 선적 후 수입자 대리인에게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입자 대리인이 수출지에서 제품의 제조 과정의 품질 선적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CAD 서류 상환불이라고 얘기합니다. PC against 도큐먼트 현물 상환불은 COD라고 얘기하죠. COD 참고로. 현물 상환불은 캐시온 딜리버리 COD라고 얘기하고요. 32번까지 그냥 마저 하고 싶게요. 이건 혹시 필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필기하시고. 32번. 다음 보기는 간세 환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글 용어를 이와 같이 직접 기재하시오. 간세 환급은 수입 원재료를 수출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때 납부한 간세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무슨 환급은 중소기업에 대한 간세 환급 전차를 간소화를 위한 간세 환급 방식이다. 간이 정액 환급이죠. 그치? 간이 정액 환급. 이 방법은 간이 정액 환급유표를 이용해서 원자재 소요량을 선정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간이 정액이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년 1회 20년 1회 물류관리 1급 이론이 끝났고요.